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지율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해서 5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는 65%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무려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가 4%포인트 오른 결과인데요.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 취임 석 달째를 맞은 지난해 7월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찰국 신설 문제 그리고 체리 네. 따봉으로 알려졌던 그 문자가 노출됐던 맞아요. 그런 네.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지지율이 지난해 8월 초에 그 5세 취약 추진 그 이슈.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 네.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미국 방문을 한 후에 대통령이 그 비속어 발언을 했던 그런 논란들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24%로 이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등락을 기록을 하다가요. 지난해 11월 3주차 때 29%로 20%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20주 동안은 계속 30%였어요. 그러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27%로 내려앉았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상위의 외교와 노조 대응 이런 사안들이 있었고 부정평가 이유로 두드러지는 것이 외교라는 이유가 28%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의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 모두 일본과 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에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었고 또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국 최근 알려진 미국의 그 도감청 정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교수님께서 이 항상 지지율 1%포인트 등락하는 거는 뭐 큰 의미 없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었는데요. 이번 4%포인트는 꽤 큰 수치 아닙니까? 아유, 그죠. 그래서 그동안 20% 아래로 떨어졌던 경우들을 보면 뭐 그 계속 전국적이고 파괴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미국 도감청 이슈도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이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 미칠까요? 일단은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사한 거고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률이 20.4%. 그러니까 MBS 전국 지표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4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씩 번갈아 가면서 2주에 한 번씩 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 올랐어요. 여기서 MBS 조사에선 응답률도 무시할 수 없는 게 20% 넘는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올랐어요. 근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 여론조사 여러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도청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MBS 조사도 도청 얘기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33이 나왔어요. 어제 그 MBS 조사에선. 오늘 27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아오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오키의 법칙. 그게 뭐냐면 집권당과 수상의 지지율이 합해서 50 이하면은 이거는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법칙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 아오키의 법칙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총선, 선거,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이 5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57%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합하면. 이거 좀 아주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떨어진 이유 아까 하셨는데
이 외부적 요인과 자책적 요인 전 두 가지로 나눌 거라고 봐요. 외부적 요인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도감청 의혹, 한일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인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외교를 어떻게 내가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고 억울할 수는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외교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렇다고 해서 내치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내치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치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큰 영향을 안 미쳐서 거기는 비교적 일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책적 요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자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그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막 이게 차례로 막 그래가지고 네네.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 그래 진짜 대통령실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죠?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여론이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여론이 그렇게 하니까 자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 정광훈 목사 문제로 막 시끌거리니까 당의 위기가 이거 대통령실이 뭐 전당대회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대통령 위기로 이게 전이가 되는 것. 이건 자책적인 요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좀 그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조사에 대해서 내온 반응은 민심의 겸허히 겸허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조사 방식에는 의구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데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의구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좀 겸허해져야겠죠. 그리고 이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합니다. 네. 네.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 내재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꾸 네. 당의 위기하고 이 위기가 대통령한테 전이가 되는 거 이거를 있잖아요. 이게 좀 여론한테 그렇게 비치는 행동을 왜 했을까를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속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무책임한 갈짓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 끝판왕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한 국민 의견이 좀 찬성 의견이 다소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민심에 힘입어서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드높이는 모습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면서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에 보류가 됐는데요. 법안 상정을 보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유감 표시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 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서 기다렸는데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인가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쏘아붙였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 법안인데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게 된 이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합의를 최대한도로 도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도출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사실 입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입법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당연히 막아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서 일단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입법권 침해라는 게 입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거는 저런 것도 있잖아요. 청문회 있잖아요. 청문회. 그죠? 네네. 청문회에서 예를 들면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데 그 대통령이 그냥 입만
임명해 버리는 경우가 문재인 정권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역대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입법부의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거부권은 그보다 더 좀 중대한 소지가 있거든요. 이건 쉽게 행사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입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입법부 의장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뭐 거부권 날라면 그래 그러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도 합의를 다시 한번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안 소식인데요. KBS, MBC, EBS 등 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과 전주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이 지난달에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을 한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회부 60일이 아니라 46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제2소위에서 심사 중이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구 이유에서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 인용이 결정되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고 또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인 부당성도 인정받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민주당 측의 그 직회부 요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저는 조금 민주당이 많이 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여태까지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때에도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라는 건 예를 들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사실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취지뿐만이 아니고 법 자체를 지나치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법은 시급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행위에 공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잃고 나서 갑자기 공영방송에 관한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막 뭐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임명하는 주체도 좀 확대하고 이게 왜 지금 하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의혹이 여야 공방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실책이 좀 반가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민주당은 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직후에 강선우 대변인이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사안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에 검찰의 수사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신중론에 이 당의 그 무게가 좀 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다수 현역 의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고요. 예. 또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이다.
이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런 반발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 미국 도감청 의혹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하고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당일에 언론에 녹취록이 풀린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정보였는데 이때 오픈이 된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정권이 코너에 몰리거나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검찰이 등장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이슈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사실 21세기 오늘날에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이런 의혹 자체가 참 씁쓸한 상황인데 이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 그 진실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얼마나 속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상 지금 총선을 1년 남긴 시점인데 이번 의혹이 향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요. 이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범법 의혹에 대한 내용을 덮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왜 지금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 사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파장이 커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파동이 있잖아요. 이 기자 죄송합니다. 네. 이 기자가 아니라 이 평론가님 파동이라고 네네. 아시죠? 네, 웨이브요. 웨이브죠. 네. 이 파동도요. 두 개의 파동이 겹치면 증폭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상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권에. 네네. 이미 있는 파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파장에다가 또 다른 파장이 가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첩된 파장은 굉장히 그 파장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도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면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이 나오자 이 맹렬하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혐의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사무총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하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번 돈봉투 의혹이 국민의힘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이 윤희숙 의원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걸 두고 검찰의 기획이라고 한다. 이건 국민의힘만 도와주는 격이다라면서 반성 없이 여당 탓을 하는 부분이 민주당의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내 신구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이 인적 혁신을 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내놨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악재가 본인들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데요. 이 사건 수사를 통한 계산서가 여야에 각각 어떻게 날아올 걸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야당한테는 이게 악재라는 건 분명하겠죠. 근데 이제 이슈가 이슈로 덮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무슨 일이 또 어떻게 터질지는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 대통령 지지율을 방송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과 같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또 네. 오를 수 있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좀 최악의 상황을 갈 수도 있지만 모든 건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이슈가
또 등장하면 또 다른 이슈를 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프레임 싸움에서 누가 유리한 프레임을 선점하는가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를 본다면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이 프레임 싸움에서 그다지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레임 싸움은 민주당이 조금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악재를 이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텐데 자칫하면 오버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그 프레임으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파워가 더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식상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참. 근데 북한 미사일 쏜 게 뭐 고체 미사일이라며요. 네네. 북한이 지난 13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화성포 18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 시각, 장소, 비행 거리, 최대 고도 등의 스펙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하고 이 화성포 18형 개발이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다. 핵 반격 체제의 효용성을 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고체 연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탄도 미사일의 그 무게나 발사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기존의 액체 연료형 미사일 라인업을 모두 고체 연료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방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이 킬체인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좀 더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ICBM 우리가 흔히 5,500km 이상 날아가는 걸 IC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쏜 것이 5,000km 정도 되니까 ICBM급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전략 핵무기지 전술 핵무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 핵무기라는 거는 ICBM처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이건 전략 핵무기인데 전술 핵무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술 핵무기는 이제 국내 그러니까 뭐 대일이라든지 우리나라 향해서 하는 게 전술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것이 분명히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반복될 때 상당히 북한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그랬다며요. 불안 공포에 시달릴 것. 김정은이 오히려 불안 공포 때문에 잠을 지금보다도 더 못 잘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예. 더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2023 통일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간된 통일백서고요. 예. 조금 이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눈에 띄는데 예. 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단절에 대한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 때문이다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 앞서서 2022 통일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였는데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이번 그 통일백서에서 처럼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공식화됐다는 점이죠. 예. 이 그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함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용어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계속 써왔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 핵을 포기하는 주체를 북한이라고 분명히 한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지칭할 때 북미
북미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반면 이번에는 미북 관계로 그 순서가 바뀐 점도 또 눈에 띄고요. 또 이번 백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번 백서에서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는데요. 정권이 바뀐 만큼 통일 정책에 대한 기조도 실제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백서에서 엿볼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역시 1991년 말에서 1992년 걸친 남북 기본 합의서가 현재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작용을 했고요. 1991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타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 이 비핵화를 접근할 때 이 적용이 됐던 건데 사실 그동안 학계에선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 한반도 비핵화 이거 가지고 매달리는데 북한은 할 거 다 하는데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못한다면 뭐 미국에 있어서의 전략 핵무기를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더 그 상황을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걸림돌이 하나 제거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썼다는 건 단순한 단어의 교체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한테 핵을 안 쏜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한 불안감을 반영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